정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6명의 시댁 식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문제 말인데.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10년간 헌신했는데 헌신짝처럼 버림받는 순간이었죠. 아이가 없으면 이 집안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일단 용인의 그 아파트는 네가 가져가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매번 명절마다 짜고 치던 고수도 판 같았죠. 그 아파트는 원래 제 돈으로 산 거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좋아요, 어머니. 그런데 절차상으로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절차?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너무나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를.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40을 앞둔 평범한 주부죠. 아니, 평범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추석 때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9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시댁 이야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 명절 음식은 며느리 손맛이라고 하시거든요. 윤날분 어머니는 67살이시지만 아직도 집안일에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부엌에 들어서자 찬바람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가을 새벽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배추는 어제 밤 소금에 절여둔 거였죠. 손을 담갔을 때 소금기가 상처난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지난주 김장하다가 칼에 베인 상처였거든요. 반창고를 붙였지만 소금물이 스며들면서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손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오늘은 추석이니까요. 전 부치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호박전, 동그랑땡, 명태전까지. 기름이 튀어올라 팔에 빨간 점들이 생겼어요. 앞치마로 가렸지만 따가웠습니다. 9시쯤 되니까 잘난 제 남편 강준호 씨가 내려왔어요. 정형외과 원장인 오빠는 평소에도 늦게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고생 많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커피 한 잔 타달라는 말도 없이 거실로 가더군요. 10시에 시누이 서연이가 도착했어요. 서연이는 요즘 유튜브로 꽤 유명해졌거든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 서연아, 고생했어. 서연이는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는 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마 영상 촬영용이었을 거예요. 오늘 추석 브이로그 찍어야 해서요. 시어머니께서 서연이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를 두른 채로요. 정오가 되자 본격적인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오시고 시아버지의 형제분들까지 모이니까 20명이 넘더라고요. 정은아, 접시 더 가져와. 정은아, 국 좀 더 끓여. 정은아, 숟가락이 부족해. 저는 부엌과 식당을 오가며 뛰어다녔어요. 발 뒤꿈치가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나서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도 맨 끝자리에 앉았죠. 준호야, 병원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시아버지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네, 아버지.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 늘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이야. 시어머니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병원 투자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정리하고 세무관리까지 한 건 저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서연이는 어때? 유튜브로 돈 많이 벌지? 그럭저럭요. 이번 달만 해도 광고 수익이 꽤 괜찮았어요. 가족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화목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 안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은이는 언제 소식 들려줄 거야? 갑자기 시댁 큰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소식이요? 아이 말이야.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여전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은.
요즘 아이 안 낳는 게 유행인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안 낳으면 대를 어떻게 이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는 받아봤어? 혹시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 방법이 많다던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준호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젓가락질만 하고 있더라고요. 정은이가 노력을 더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아이를 낳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요. 지난 10년간 헌신한 것도, 집안 재산을 불린 것도, 남편 병원을 성공시킨 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 못 낳는 여자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로 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까 상처가 더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부엌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해 보였지만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차가웠습니다. 마치 제 상황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고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틀 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요. 추석이 지나고 이틀 후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준우 오빠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은아, 거실로 나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으신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죠. 앉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빠는 시어머니 옆에 앉더군요. 거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평소 틀어놓던 TV도 꺼져 있었고 창문 커튼도 반쯤 쳐져 있어서 어둑했습니다. 정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께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봉투 모서리가 반듯하게 접혀 있는 걸 보니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혼 이야기야.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오빠는 저를 보지도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도 충분히 기다렸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이 집안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준호도 40이 넘었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추석날 그 말들이 진짜였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노력해보면, 노력으로 되는 일이었으면 벌써 됐겠지. 그때 오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정은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우리 모두요? 응.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잖아. 새로운 시작이라니. 마치 제가 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서류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내셨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미 준호 오빠의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조건이 다 나와 있어. 아파트 한 채는 네가 가져가고. 아파트요? 용인에 있는 그 아파트 말이야. 3억 정도 하지 않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 아파트 이야기였군요. 어머니, 그 아파트는, 그리고 위자료는 따로 요구하지 마. 아파트만으로도 충분하잖아.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도. 서연이는 거실 분위기를 보더니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잘 왔네. 너도 들어야 할 얘기야. 시어머니께서 서연이를 부르셨어요. 서연이는 우리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빠랑 언니가 이혼하기로 했어. 네. 서연이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니,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주기로 했어. 아, 용인의 그 아파트요? 괜찮네요. 서연이의 반응도 차갑했어요. 마치 남의 일 보듯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이미 정해진 각본이었다는 거요. 추석 때 아이 이야기도, 오늘 이혼 통보도 모두요. 어머니, 그 아파트 말씀인데요. 응? 그건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뭐라고? 제가 자산운용회사에서 일할 때 번 돈으로 샀어요. 결혼 전에요. 오빠가 처음으로 제 쪽을 돌아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러면 공동재산이 아니네요. 서연이가 중얼거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아마 그 아파트를 주면서 큰 은혜라도 베푸는 줄 아셨나 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가져갈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이 집에서 제가 한 일들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못 하셨어요.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투자 계획도 제가 세웠고, 부동산 정리도 제가 했어요. 세무 관리도, 대출 정리도 모두 제가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의미 없다는 거네요. 아이만 못 낳으면요. 제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그때 서연이가 핸드폰을 보더군요. 어머니, 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서연이는 자리를 피했어요. 역시 복잡한 얘기는 듣기 싫었나 봅니다. 남은 건 저와 오빠, 그리고 시어머니 뿐이었어요. 정은아, 우리가 너를 무시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서로를 위한 거야. 너도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라니. 저를 내쫓으면서 무슨 배려인 양 포장하고 있었어요. 오빠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아, 사실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어. 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집안도 좋고, 집안도 좋다는 말이 핵심이었나 봅니다. 결국 돈 이야기였어요. 저는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웃음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다 정해진 일이네요. 정은아, 괜찮아요. 알겠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더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를 보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가져갈 게 아파트 하나뿐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지난 10년이 아파트 하나의 값어치였나 봅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정리할 게 있어요. 마음도 물건도.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마 제가 체념한 줄 아셨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더군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파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때가 온 것 같다고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호 오빠 아침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빠가 의아해했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제가 평소처럼 행동하니까 당황스러웠나 봅니다. 그냥요. 습관이라서.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으면서 손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오빠는 급하게 아침을 먹고 병원으로 갔어요. 나가면서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너무 생각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니. 누구에게 잘 되는 건지 궁금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9시쯤 시장에 나가셨어요. 평소 목요일 루틴이었죠. 정은아, 나 시장 다녀올게. 너도 마음 정리 좀 하고.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거든요. 10시가 되자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5년 전부터 써온 개인 수첩이었어요. 수첩을 펼치니까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보였어요. 투자 계좌번호, 변호사 연락처, 해외 자산관리 회사 정보까지. 사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5년 차부터였나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첫 번째로 전화를 건 곳은 김성민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학교 선배인 그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성민 오빠, 저 정은이에요. 어? 정은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관련해서요. 전화 너머로 성민 오빠가 잠시 멈칫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은아, 너 괜찮아? 네, 괜찮아요. 차분히 처리하려고 해서요. 알겠어. 내일 오후에 시간 있어? 네, 있어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동안 정리해둔 파일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자산 현황 정리라는 폴더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 제가 가져온 자산은 15억 정도였어요. 아파트 한 채와 주식, 예금까지 합쳐서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니까 현재 시댁 명의로 된 자산이 35억 정도 되었어요. 준호, 오빠 병원 성공과 부동산 투자로 불어난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증가분의 대부분이 제가 운용한 결과라는 것이었어요. 투자 계획도, 자산 배분도, 세무 최적화도 모두 제가 했으니까요. 오후 2시쯤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셨어요. 정은아,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빨리 닫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 차분히 받아들이는 게 좋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인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니. 마치 자연재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 그런데 혹시 이 집 관련 서류들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류 외에 정리하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께서 잠시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재 파일 캐비닛에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 너무 쉽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마 제가 별 생각 없이 묻는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저녁 시간에 준호 오빠가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정은아, 오늘은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요. 마음 정리는 좀 됐고?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빠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빠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서재로 가서 파일 캐비닛을 열어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병원 사업자 등록증, 각종 투자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몇몇 부동산은 시어머니와 준호 오빠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들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제 계좌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또 준호 오빠 병원의 초기 투자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류상으로는 시댁 자금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 자산을 활용한 거였죠. 저는 사진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찍어뒀어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오후 성민 오빠 사무실에 갔어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정은아, 많이 힘들었겠다. 성민 오빠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그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해봐. 저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금융거래 내역, 투자 계약서 사본, 부동산 서류들까지. 성민 오빠가 서류들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은아, 이거 단순한 이혼이 아니네.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 분할이 복잡할 것 같아. 특히 너가 기여한 부분들을 증명해야 해. 증명이요? 응. 결혼 생활 중에 네가 한 일들, 투자 결정, 자산 관리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성민 오빠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대략적으로 봐도 내 기여분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혼 합의서에 나온 조건은 말이 안 돼. 그때서야 확신이 섰어요. 제가 준비한 게 허실이 아니었다는 거요. 오빠,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해외 자산 이전에 대해서요. 성민 오빠의 눈이 커졌어요. 정은아, 혹시 이미 뭔가 준비한 거야? 저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5년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프라이빗 뱅킹 담당자에게요. 리사, 안녕하세요. 유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님. 오랜만이네요. 다음 주에 방문할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 점검차요.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실까요? 가능하면 빨리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계획이요. 준호 오빠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벌써 주무시고 계셨을 거예요. 모두 제가 순순히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지난 10년간 배운 게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잃을 게 없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적어도 낮 시간만큼은요. 아침 7시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실 때쯤 저는 부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양파를 썰면서요. 정은아, 울고 있어?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부족했나 봐요.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했어요. 연기였지만 의외로 쉽더군요. 마음 한편이 실제로 아팠으니까요.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시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툭툭 치셨어요. 위로하는 척하는 손길이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은아, 너무 상심하지는 마. 아직 젊잖아. 네, 어머니. 오늘 시간 되면 백화점이라도 가서 기분 전환 좀 해. 그럴까요? 그래, 그래. 쇼핑이나 하면서 마음 달래.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쇼핑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길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복잡한 생각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겠죠. 오후 2시쯤 저는 정말로 백화점에 갔어요. 강남역 근처 대형 백화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대로요. 하지만 제가 간 건 쇼핑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백화점 7층에 있는 VIP 라운지 때문이었습니다. 정은님, 안녕하세요. 라운지 직원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저는 이곳 VIP 고객이었거든요. 결혼 전부터요. 조용한 곳으로 안내해 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개인 룸으로 들어가서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싱가포르 프라이빗 뱅킹 담당자 리사에게였어요. 리사, 계획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물론입니다, 유님. 이미 준비는 다 끝났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48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통화는 헤지펀드 매니저에게였어요. 제가 5년 전부터 소액으로 투자해온 곳이었습니다. 정은, 드디어 결정했구나? 네, 데이비드. 이번 주 안으로 실행해 주세요. 알겠어. 네가 기다린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통화를 마치고 저는 커피를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삶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서요. 물론 대부분 빈 가방이었지만 몇 개는 정말로 뭔가 샀어요. 연기를 위해서요. 어머, 정은아, 쇼핑 많이 했네? 시어머니께서 제 쇼핑백들을 보시며 웃으셨어요. 네, 기분 전환 좀 하려고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우울해하고 있으면 안 돼. 저는 가방들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은 후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연기하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더군요. 저녁 시간에 준호 오빠가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오늘 수술이 길어져서 오빠는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오빠, 저 오늘 쇼핑하고 왔어요. 그래? 뭐 샀는데? 옷이랑 신발이랑. 오빠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좀 나아 보이네. 어제보다. 네, 조금씩 받아들이려고 해요. 오빠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순순히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모두 잠든 후에 진짜 일이 시작됐어요. 저는 조용히 서재로 갔어요. 그리고 책장 뒤편에 숨겨둔 파일함을 꺼냈습니다. 5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들이었어요. 해외 계좌 개설 서류, 투자 포트폴리오, 자산 이전 계획서까지. 결혼 5년 차쯤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죠. 매달 일정 금액을 해외로 송금했어요. 합법적인 투자 명목으로요. 시댁 자산 운용을 맡고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금액이었어요. 월 100만 원 정도? 하지만 5년이 누적되니까 상당한 규모가 되었더군요. 노트북을 켜서 싱가포르 계좌에 접속했어요.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12억 원이 넘어 있었어요. 원금과 투자 수익을 합쳐서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운용해온 시댁 자산 중에서 제 기여분을 객관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따로 있었거든요. 변호사 성민 오빠와 자산관리 전문가가 함께 계산한 결과였어요. 대략 18억 원 정도였습니다. 합치면 30억이 넘었어요. 시댁에서 저에게 주겠다던 아파트 가격의 10배였죠. 저는 이메일을 열어서 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최종 실행해 주세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다음으로 헤지펀드 매니저 데이비드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48시간 후에 확인 연락드릴게요. 오케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모든 연락을 마치고 저는 파일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그리고 책장 뒤편에 숨겨뒀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은 제가 체념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매일 울면서 쇼핑이나 다니는 불쌍한 여자라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지난 5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었죠. 내일 아침에도 저는 부엌에서 양파를 썰며 울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보시라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백화점에 갈 거였어요. VIP 라운지에서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요. 모든 게 끝나면 그제서야 진짜 제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어요. 마음이 편했거든요.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에요.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엿새 만에 끝났어요.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를 펼쳐놓으셨어요. 준호 오빠도 일찍 퇴근해서 옆에 앉아 있었고요. 자, 정은아, 이제 서명만 하면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마치 집안의 큰일을 해결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합의서를 들여다봤어요. 제가 가져갈 건 용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3억 원 정도의 가치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때 문득 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으로 해외 송금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는 집안 재산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통장들을 제게 건네주셨죠. 정은아, 이제부터 네가 맡아라. 똑똑하게 굴려서 불려야 해. 그때는 기뻤어요. 인정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저 일을 시킨 것뿐이었습니다. 정은아, 왜 가만히 있어? 서명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절차상 확인할 게 있어요. 절차. 네. 제 계좌 잔고 확인이요. 시어머니께서 눈썹을 찌푸리셨어요. 그게 왜 필요해? 혹시나 해서요. 나중에 문제되면 안 되니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열었어요. 그리고 화면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잔고는 190원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아셨나 봅니다. 이게 뭐야? 제 계좌 잔고예요. 준호 오빠도 화면을 봤어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은아, 이게 무슨... 그때 시어머니께서 비명을 지르셨어요. 돈이 어디 갔어?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손을 떨며 제 핸드폰을 다시 보셨습니다. 35억이 있었는데 190원이라고? 네, 맞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문득 어렸을 때 일이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반 친구들이 제 그림을 비웃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마음이 차분했었죠. 너 뭔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 돈을 제 마음대로 한 것뿐이에요. 제 돈이라고? 그게 다 우리 집 돈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다른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계좌는 제 명이에요. 그냥 주부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틀거리시더군요. 이야.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숨을 헐떡이시면서 가슴을 움켜잡으셨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가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강준호 씨 계신가요? 네, 잠깐만요. 저는 거실로 돌아가서 말했어요. 오빠, 국세청에서 오셨어요. 준호 오빠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조사관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하는 듯 둘러보더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로 기분이 좋았거든요. 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처음으로 해외 송금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었죠. 그때는 정말 기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강준호 씨, 세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사관이 준호 오빠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0년 전 결혼식 날처럼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악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꿈이 이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2달 후, 저는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었어요. 회색빛 벽면과 딱딱한 의자들이 놓인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준호 오빠와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로 많이 아이셨더군요.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지셨고요. 오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조정위원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오빠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피신청인 유정은 씨가 혼인관계 중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고 횡령했습니다. 횡령이라고요? 성민 오빠가 반박했어요. 네, 총 3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무단으로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국세청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웃음이 났어요. 정말 치밀하게 조사했더군요. 조정위원님, 저희 측에서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민 오빠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첫 번째는 결혼 전 제 자산 증명서였어요. 15억 원의 초기 자산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였죠. 유정은 씨는 결혼 당시 이미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2번째는 투자 포트폴리오였어요. 지난 10년간 제가 운용한 모든 자산의 수익률과 기여도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자산 증가의 85%는 유정은 씨의 투자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3번째는 녹취 파일이었어요. 이건 뭔가요? 상대방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성민 오빠가 노트북을 열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은아, 네가 맡아라. 똑똑하게 굴려서 불려야 해. 며느리 역할이 뭔 줄 알아? 집안 재산 관리하는 거야. 아이 못 낳으면 이 집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호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언제 녹음한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지난 3년간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번째는 업무 일지였어요. 제가 매일 기록해온 자산관리 업무들이었습니다. 투자 결정, 포트폴리오 조정, 세무계획, 부동산 관리까지 모든 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하신 거죠? 조정위원이 물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5번째는 감정평가서였어요. 전문기관에서 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였습니다. 유정은 씨의 기여 가치는 총 18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성민 오빠가 설명했어요. 이는 일반적인 자산관리 수수료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혼인관계에서 상호기여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어요. 조정위원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해보세요. 저는 10년간 무급으로 일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자고 하면서 아파트 한 채만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아파트를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이혼이 아니에요. 해고예요. 준호 오빠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 눈을 마주봤습니다. 정은아, 그래서 임금을 정산받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조정위원께서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셨어요. 한참을 검토하시더군요.
유정은 씨, 해외 자산 이전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5년 전부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확한 순간을 떠올려 보려고요. 시어머니께서 아이 없는 며느리는 의미 없다고 처음 말씀하신 날부터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때부터 준비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정현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하신 것 같군요. 네, 저는 원래 자산운용 전문가였으니까요. 상대방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반박했어요. 하지만 해외 송금에는 신고 의무가 모두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진행했습니다. 성민 오빠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한국은행 외환거래 신고서들이었습니다. 투자 목적 송금으로 정식 신고되었습니다. 조정현께서 서류를 확인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그때 준호 오빠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바보라는 얘기예요? 앉으세요. 강준호 씨. 조정현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10년간 아내가 벌어준 돈으로 살면서 이제 와서 횡령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성민 오빠의 질문에 준호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정이 끝났을 때 결과는 명확했어요. 제가 가져간 30억 원은 모두 정당한 몫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준호 오빠가 저를 불렀어요. 정은아, 정말 이래야겠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빠,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그리고 새로운 분이 계시잖아요. 준호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들킨 게 부끄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서면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민 오빠였습니다. 정은아, 축하해. 완전 승리야. 고마워요, 오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 뭔가요? 걔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 뭔가 더 꾸밀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준비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성민 오빠의 경고는 맞았어요. 조정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첫 번째 후폭풍이 왔습니다. 준호 오빠의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화된 거였어요. 국세청에서는 지난 5년간의 모든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병원 수입을 과소 신고한 부분들이 발견됐거든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세금 아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며 지시하신 것들이었죠. 저는 그때마다 이건 위험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네가 뭘 안다고 라며 무시하셨죠.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추징세금만 12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합치면 18억을 넘었어요. 병원연 매출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준호 오빠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유명 정형외과 원장, 탈세 혐의로 조사받아 10년간 아내의 노동력 착취 후 이혼 시도한 의사.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어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더 직설적이었죠. 며느리를 노예 부리다 역관광 당한 시대. 아이 못 낳는다고 쫓아내려다 30억 날린 가족. 댓글들도 대부분 제 편이었어요. 속 시원하다. 바보들이 자업자득이지. 며느리가 너무 착했네. 하지만 저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인정이었거든요. 두 번째 후폭풍은 서연이에게 왔어요. 유튜버로 활동하던 서연이의 채널에도 영향이 미쳤거든요. 구독자들이 언니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도 영상 찍냐며 비난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광고주들도 하나둘씩 떠났어요. 브랜드 이미지에 안 좋다는 이유였죠. 서연이는 결국 활동을 중단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00만 구독자였는데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서연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럼 뭐예요? 언니가 조용히 나갔으면 우리 가족 다 평화로웠을 텐데. 전화를 끊고 저는 씁쓸했어요. 여전히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 후폭풍은 시댁 전체에 왔어요. 추징세금과 가산세를 내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했거든요. 안양의 그 큰 집도 강남의 상가, 건물도 모두 매물로 나왔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급매물이라는 딱지를 붙였죠.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팔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재산도 잃으셨어요. 70세에 가까운 나이에 원룸으로 이사를 하셔야 했죠. 그때서야 후회하기 시작하셨나 봐요. 지인들을 통해서 제게 연락이 왔거든요. 정은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준호 오빠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탈세 문제로 의료진흥협회에서 징계를 받았거든요. 1년간 진료 정지였어요. 사실상 의사 생명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병원도 문을 닫아야 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고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어요. 그 과정에서 준호 오빠의 내연녀 이야기도 세상에 알려졌어요. 병원 직원이었던 이채린이라는 여자 말이에요. 재벌가 딸이라고 했던 그 여자는 사실 재벌가 직원의 딸이었어요. 격리부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둔 평범한 집안이었죠. 준호 오빠가 지위를 과시하려고 부풀려서 말한 거였던 거예요. 이채린은 준호 오빠가 의사 면허를 1차 바로 연락을 끊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면서요. 결국 준호 오빠는 혼자가 되었어요. 아내도 애인도 병원도 돈도 모두 잃었죠. 한 달 후 우연히 준호 오빠를 만났어요.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정장 대신 평범한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여유어 있었죠. 정은아,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미 난남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바보였어. 준호 오빠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때 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워하지도 않았고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의 일 같았죠. 정은아, 혹시 오빠, 저 이제 한국 떠나요. 뭐, 싱가포르로 이민 가려고요. 준호 오빠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네, 이미 준비 다 끝났어요. 사실이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투자 이민 자격도 충분했고 현지에 사업체도 설립해뒀어요. 언제? 다음 주에요. 그럼 다시는 못 보는 거야? 아마도요. 준호 오빠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죠. 행복하게 살아. 네, 오빠도요. 카페를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로 끝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민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은아, 신문 봤어? 무슨 신문이요? 시댁 식구들 근황 나왔어. 서로 원망하면서 살고 있다네. 기사를 찾아보니까 정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만 믿고 아들 말을 안 들었다고 하셨고, 준호 오빠는 어머니가 무리하게 세금 회피를 시켰다고 했어요. 서연이는 가족들이 다 이기적이었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두 남 탓만 하고 있었죠.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안도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침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10년간 살았던 이 도시와도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드디어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1년 후, 저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지역의 오피스타워 32층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선셋이 수채화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사무실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어요.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판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Julia Yu, Managing Director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 이름정은 대신 영어 이름 줄리아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에버브릿지 캐피탈이라는 제 회사였어요. 이혼이나 별거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주는 전문 회사였습니다. 그날도 마지막 고객 상담이 끝난 참이었어요. 줄리아님, 정말 감사해요. 4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재산을 모두 잃을 뻔했던 분이었죠. 천만에요. 김님.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6시개월간 함께 작업한 결과 그분의 숨겨둔 자산 8억 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아이들 교육비 걱정 안 해도 돼요. 다행이에요. 그분이 나간 후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1년 전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시댁에서는
당신 잘못이라며 몰아세우고 재산마저 빼앗기려 했던 상황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은 미리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였죠. 저처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았어요. 문득 스마트폰에 도착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성민 오빠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정은아, 한국 뉴스 봤어? 준호 다시 결혼한다네. 이번엔 정말 재벌가 딸이래. 저는 웃음이 났어요. 여전히 그런 식으로 살고 있구나 싶었죠.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관심이 없었거든요. 대신 사무실 베란다로 나갔어요. 32층 높이에서 보는 싱가포르 야경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인피니티 풀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아래로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새로운 고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버브릿지 캐피탈입니다. 줄리아 님이세요? 친구 소개로 연락드려요. 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해요. 또 다른 저의 이야기였어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보람도 느꼈어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직접 만나서 상담해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서울에서 바라본 하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지금은 희망적이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가서 오늘 업무를 정리했어요. 내일 만날 고객을 위한 자료도 미리 준비해뒀죠.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했어요. 줄리아, 먼저 갈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했어요. 오늘도 3명의 여성을 도울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저녁 8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옥상바에 올라갔어요. 이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거든요. 바텐더가 제게 익숙하게 인사했어요. 줄리아, 오늘도 샴페인? 네, 평소처럼요. 샴페인 잔을 받아들고 난간에 기댔어요. 아래로는 싱가포르의 모든 불빛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전 제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남편, 시댁, 안정된 생활, 한국에서의 인맥까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잃은 게 아니었어요. 버린 거였죠. 제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요. 대신 얻은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자유, 자존감, 진짜 제 삶, 그리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까지. 샴페인을 천천히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싶다고요.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따뜻하고 촉촉한 열대의 바람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하늘에 들어 올렸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건배하는 것처럼요. 이건 내 인생을 위한 첫 잔이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크게 외쳤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싱가포르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였어요. 저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저처럼 루프탑 바에서 샴페인을 들며 말할 수 있을 거였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답니다. 정은이처럼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용기, 그리고 진짜 행복을 선택하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